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잠을 깨서 이 어떻게 보면은 평일로 보면은 뭐 이 정도면 뭐 이런 시간은 아니지만 휴일이기 때문에 거의 새벽이라 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TV 앞에 앉아 계시고 또 유튜브에 화면을 보면서 또 듣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부분들인지 또 제가 밤새 준비한 것을 여러분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께 예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줬을 때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저희처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장이 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이 너무 핑크빛에 젖어 있을 때 만약 이 장이 꺾인다면은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를 미리 예고해서 그걸 대비하는 것이 바로 저희 같은 사람의 임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두 개의 방송을 아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 시장은 위에서 이렇게 꺾어지게 될 때 이 시장은 세 개의 변수와 맞닿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한, 중, 일 이 세 개의 변수였습니다. 이 중에 일본의 변수는 바로 올림픽을 시작한과 동시에 더욱더 거세게 나올 것이다. 바로 일본의 변수는 요새 일본이 난리죠. 지금 가장 최고의 경고는 올림픽을 중간에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올림픽위원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일본의 감염자를 보면은 올림픽 선수단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은 아직 없는 거로 보고 있다라고 대변의 발표도 있을 정도로 아주 치열합니다. 어쨌든 바로 이 일본의 변수는 바로 델타 변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델타 변이 문제, 이게 더욱더 확산되기 때문에 아마 더욱 시장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질 때는 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때문에 온다고 그러냐면 아마 지난 4월 달 정도 그건 제 방송이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폭락부터 국내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저희 시장을 보면 코로나19에도 끄떡없던 양 시장이 결국은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려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요. 방금 저희 최 앵커가 저한테 첫 질문이 소장님 어제는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할 때 제가 일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2시 반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직 제가 무능한가 봐요 라고 얘기했어요. 무려 30년 이상이나 된 나름대로의 베테랑인 저도 이렇게 이 아침에 이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새벽 2시 제가 목표가 제발 새벽 1시까지는 이걸 끝내고 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합니다. 또 누가 보지 않아도 그게 혹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여름이 보셨을 때는 또 의견이 다를지라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항상 스스로 저를 이렇게 조금 뭐랄까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던 이 시장은 중국발 악재가 나와야 우리나라가 폭락을 한다. 델타 이 변이에 대한 이런 악재는 이건 시장을 가는 거를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장을 붕괴시키지 못한다. Why? 항상 제 강의는 Why? Why를 시작해서 Why를 끝난다. 왜냐하면 지난 2018년도에 나타났던 흐름의 모습을 참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 사실 저한테 50분 내내 이걸 갖고 설명하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또 방송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은 10시 반에 유튜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왜 도대체 왜 중국발 악재가 나와야 이 장이 무너진다고 봤느냐? 혹시 안 보신 분들을 계시다면 제가 잠깐 서머리 해드릴까 합니다. 많이 보셨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10만 뷰 이상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잘 보면서 무려 16만 뷰를 보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중국발 폭락이 올 때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주가가 내려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래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보셨다면은 머릿속에 어떤 그래프 보시냐면 우리가 이 앞에 꼭지를 쳤을 때, 그러니까 2020년도 이럴 때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주전에 어디서 꼭지를 쳤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8년도 1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는 꼭지를 쳤습니다. 근데 2018년 1월 달에 어디가 다 고점을 찍었냐면 우리나라, 미국, 중국 다 고점을 찍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다시 되돌아간 파동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되돌아간 파동이 바로 미국이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올라가다가 다시 꼭점을 치고 내려간 것은 언제냐면 바로 2018년도 10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쌍볼 주면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졸졸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3월 달에 그런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19에 의한 급락 이전에 이미 우리는 갈라지게 했던 거죠. 왜 갈라졌느냐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 갈라진 이유가 바로 중국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중국의 폭락부터 장이 시작한다고 할 때는 어디를 본 거냐면은 이제 도쿄올림픽 끝난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이 좀 더 가시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무너지는 이런 패턴을 모습을 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물론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타치한 것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제 견해가 조금 그거랑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저만의 독특한 노하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먼저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상황들이 발생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주간 하락률에 지난주에 물이 얼마가 빠졌냐면 1.6%가 주가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월간 단위로는 2.8%가 하락했습니다. 통상 지수가 한 2.8% 빠지면요. 탄력적인 종목군단들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 비탄력 종목군들은 작게는 10%, 많게는 한 20, 30% 빠진 종목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물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썰물로 빠져나가느냐. 내가 종목을 실수를 하면 소위 삼계체라고 그래갖고 내가 먹은 종목, 마이너스 종목 합치면 내 계좌가 플러스면 나는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종합이 죽어버리는 걸 갖다가 캐치하지 못하면 내 계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저는 어디 가서 종목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먼저 시장 분석을 하고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을 항상 저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시장과 여기 양시장을 보시면 유독 다른 때에 비해서 낙폭이 심한 것이 두 군데가 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월요일과 금요일날 주가는 장대 몽을 주면서 밑으로 폭락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이걸 상당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도 보면 월요일날 또 여기 금요일날 주가가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걸 새벽 2시까지 하더라도 이렇게 벅찰 텐데 하물며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 주린 여러분들은 저 많은 변수 중에서 오늘 아침이라면 미국도 봐야죠. 갑자기 쭉 중국이 또 떠오르고 있죠. 또 방금 우리 최앵커 했던 얘기한 대로 미국이 고평화돼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그럼 금리도 봐야 되겠죠. 도대체 마치 세계 지도를 보고서 전체를 보듯이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Simple is best. 과연 그 많은 것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 최소한 세컨더리 키가 뭐냐, 여기까지 봐야지 너무 많은 것을 보다 보면 어떤 건 호재로 작용하고 어떤 건 악재로 작용해갖고 이 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저는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자, 과연 얘는 왜 이 모양을 보면서 내려가고 있을까요? 자, 두 가지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 깨졌습니다. 보시죠. 방금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날 주가가 하락한 것을 주목하시오라는 말씀 드렸는데 기간을 보시면 월요일날 이들이 매도를 때린 거하고 금요일날 매도를 때리는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이 때렸죠. 그렇죠? 중간에는 오히려 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중간에 안 보이겠지만 사실 코스피는 월요일날 급락을 준 다음에 주가 조그맣지만 3일간 반동을 줬다가 확 빠졌거든요. 기관들이 월요일과 금요일날 매도를 때렸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 중간 한 번만 빼놓고 일주일 내내 매도를 때렸습니다. 주말에는 무려 7천억 정도로 매도를 때렸고요. 또 월요일도 3천억 정도 매도를 때렸는데 여기 양쪽을 보면 둘 다 동시에 때린 것이 언제 때린 거냐면 월요일과 금요일 때렸죠. 특히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선물을 무려 8,000개야. 여기는 12,000개를 갖다 때리다 보니까 역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코스닥도 역시 뭐 대동소이하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음 주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8월 달은 주가가 어떻게 될 거지 그럴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할 것은 뭐냐면 이 수급이 이걸 돌리는 그 무엇인가 없을까라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매 수급을 돌리는 것이 없을까. 그럴 때 우리가 가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를 보면 주가 흐름과 대동소이하죠. 주가 흐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과 주가 흐름은 정반비례하고 있죠. 여기는 환율이 위로 올라갔죠. 월요일에 올라가고 금요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시장의 모습은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향후 주시장이 어떻게 되겠냐고 분석할 때는 어느 분석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환율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볼 때 계속 옆에다가 환율 차트를 놓으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주 다양성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1,150원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그동안의 환율의 전체적인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1,150원이 평균값입니다. 1,150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150원에서 만약에 뚫리면 얘가 위로 가고 여기를 깨면 밑으로 가는데 결국 얘는 여기 중심에서 데코보코가 나타나고 있는데 얘가 딱 지금 어디 왔냐면 1,150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모양을 보일까요?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느냐 약세를 보이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달라지니까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 달러 값은 여전히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장은 약할 거고요. 환율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괜찮겠죠. 근데 당분간은 얘는 1,150원대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7월 달이죠. 8월 달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오히려 악재가 오히려 시장에 호재가 될 분위기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금리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가치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율 그러면 달러가치, 금리 그러면 돈가치. 그러면 우리가 미국은 금리를 내리기 전에 내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내리게 되면 우리나라 돈가치가 먼저 떨어지게 되죠. 그럼 어떤 우려감이 심리적으로 작용하냐면 이거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달러가 강세하냐? 이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금리를 내릴 때 미국이 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먼저 내리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금리를 올리는 거 어떨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세 개의 변수 중에서 지금 어떤 변수가 나오고 있냐면 일본의 델타 변이 변수와 그다음에 중국의 악재 변수 나오는데 마지막 요인이 뭐냐면 금리 인상입니다. 물론 금리를 올리면 이건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축소하니까 이건 악재가 되겠지만 환율 쪽의 입장할 때는 1,150원대에서 과연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갈까? 이건 상당히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환율 지켜야 된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환율이 우리의 요인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나라 환율은 뭐를 따라 움직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의 위안을 따라 움직입니다. 중국은 이 외환시장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외국인들의 입장을 봤을 때 만약에 위안화가 강세가 예상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 강세에다가 배팅을 쏘는 거고요. 위안화가 약세 현상 예상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바로 우리나라 약세에 배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변수가 과연 우리나라 돈까지 올린다는 거니까 이 환율의 이 여기서 급등을 좀 자제할까 이 부분을 체크할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환율은 위안화와 같이 동조화되는 현상. 위안화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우리나라 원화에 대신 투자한 점에서 다음 주에는 위안화 환율을 같이 보는 것이 첫 번째.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맥점이다. 요걸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면 외국인 매매가 달라지겠죠. 다만 지금의 주가 여기 큰 그림, 여긴 좀 확대해서 본 그림, 여긴 길게 본 그림인데 일단 1150원대라면 여기도 한번 가서 헤딩한 적이 있죠. 여기도 살짝 올라갔다 내려간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조금 완만하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특히 선물의 매도가 조금 진정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역시 아까 제가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왔다라는데 두 번째는 바로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와, 세상의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행합니까? 지금 박스로 묶어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 배경이 바로 월요일 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인계값이라는 표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유가 하나만 놓고 비교할까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주시장을 분석할 때 유가 분석 많이 하나요? 물론 유가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섹터들은 보기 위해서 내가 유가를 보지만 시장을 보기 위해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좋다 나쁘다 내려가니까 좋다 나쁘다 이거 분석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임계치를 돌파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유가가 너무나 폭등을 줬다든지 아니면 폭락을 줬다든지 그럴 때는 그게 변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중국은 유심히 보고 있었고 왜냐하면 여러분께는 세 가지의 요인 중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왔을 땐 중국의 폭락장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였냐면 바로 양털 깎기부터 시작된다. 실제적으로 아까 2018년도에 우리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랑 같이 움직이다가 미국은 올라갔는데 우리가 내려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미국의 중국과 정면 충돌했었고 바로 그것은 무역전쟁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격하게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타격을 받는데 다행히도 그동안에 이게 지난주에 내려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는 임계치를 깨거나 그러지 않았었죠. 얘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중국이 올라갔구나 내려갔구나 장주만 영향을 줬었지. 만약에 설령 중국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을 쫓아갔는데 얘가 임계치를 벗어나 버리니까 얘가 영향을 줘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중요할 게 좀 이따 제가 분석할 게 뭐냐면 얘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제가 항상 여기서 방송을 드린다면 점심 방송 얘기죠. 여러분 얘네들은 그냥 빠지지 않을 겁니다. 얘가 반동을 줄 겁니다. 하지만 반동을 준 건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말이 쪼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시장은 작년과 다른 점은 작년에는 keep going, buy and holding 그냥 사서 묻어두고 배당을 받겨서 그냥 가져가면 먹는 백이라는 수익률을 주는 장이었다면 올해 장은 그게 아니다. 올해 장은 철저히 리미트 공략이다. 올라가면 때려주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낙담하지 말고 내려갈 땐 잡았어도 올라가면 때려주는 이런 리미트 공략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참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안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안다고 매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경험, 수없이 많은 숙달, 수없이 많은 어떤 쓰러짐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는 수없이 어렸을 때 수없이 많이 넘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혼자 쓰는 기술을 배웠듯이 반복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아마 지금도 제 채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다가 어떤 부분이냐. 올라갈 때는 항상 이 변수가 어떤 악재가 나오는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얘가 내려갔을 때 역으로 그럼 얘가 왜 떠야 될까요를 또 설명해야 되겠죠.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흥분하지 말고 내려갈 때는 낙점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자연스럽게 얘는 떠야 될 자리에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올라갈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웃기게도 상대방이 미국이 때리기 전에 스스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걸 외신에서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외국의 글로벌 전략가들은 어떻게 이걸 보고 있을까요? 그걸 찾느라고 제가 어제 그렇게 밤을 새웠던 겁니다. 정말 한송이 국가 곳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울어야 그게 가능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이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결국 와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아마 3월, 4월 정도에 아마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시작에 우리나라 시장의 본격적인 폭락은 우리가 어떤 것이 샘플이냐면
바로 1990년대에 일본이 무너지게 된 것이 샘플인데 일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중국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건 사실은 항상 제가 그런 얘기하죠. 내가 주가를 분석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고 제 경험은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가 국제 정치와 연결이 안 된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 증시가 무너진 것도 바로 국내 정치와 연결됐습니다. 바로 누차 얘기했죠. 내년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10월 달. 바로 시진핑의 3년임. 중국은 한 번 자기가 주석이 되면 10년 동안 하죠. 이게 2번까지는 가능했는데 얘를 열어버렸죠. 그럼 내년 3번째 연임에 가장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을 도는 것은 그냥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그런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께 제일 잘한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왜냐하면 중국의 그래프를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요. 얘는 방향을 안 탑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작년인가요? 마인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사건? 이상하죠? 마인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부터 또 미국, 중국의 기업체들이 갑자기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래프 보시면 여러분 더 놀랄 겁니다. 결국은 와버린 중국발 급락장. 제가 맨날 TV에서 그런 얘기하죠. 야, 우리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제발 쪽박만 깨지 마. 동력 안 줘도 돼. 근데 애들이 결국은 쪽박을 깨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쪽박을 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장은 다시 작년 3월달 같은 하락장이 올까요? 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가까이 가다가 보면은 추세 하락과 파도 하락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야, 이 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갈까? 여러분 이 장은 상승 추세가 깨진 적이 없어요. 지난 작년 3월달 이후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이걸 우리가 추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받는 거 있죠. 제가 마디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파동이 이게 무너져 있는 거지 추세가 깨진 적은 없어요. 그럼 이 타이틀은 뭐냐면 와버린 중국발 급락장이 이 밑에 제목을 바꾼다면 추세 하락전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이 자리에서 조심해야 될 요인을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거꾸로 보면 얘가 내려갈 때는 얘는 무엇을 가지고 얘가 반등을 시도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로 가봐야 되겠죠.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그 다음에 뭐 야기구멍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중국이 온통 때려부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IT, 야, 이거 참 묘하죠.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IT, 반도체 굴기, IT 강국을 내세웠던 시진핑 체제가 왜 갑자기 IT 업체들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라는 겁니다. 알리바바가 문제가 아니죠. 여기다가 지금 사교육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들도 몰랐을 거야. 자기들이 지금 한 짓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남의 나라 얘기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기억나시죠?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도 저 강남에 그죠? 학원들 규제, 사교육 규제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EBS 방송 아시죠? EBS 방송이 1981년도에 생겼거든요. 왜 생겼을까요? 사교육을 규제하면서 야 이제는 다 군대에게 교육해서 EBS 방송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시험 문제 없어 70% 출시할게 그랬죠. 근데 사교육 규제 이거는 위헌으로 판결났죠. 그죠? 그 우리 비슷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국이 우리를 갖다가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 등 중국 증시가 패닉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을 먼저 주시해 볼게요.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이 전략가들이 어떠냐면 야 큰일 났다. 중국 공산당이 홍색 규제 공포가 세계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이었네요.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이 이거 정말 간대가 벗죠.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요새 유행어로 이건 정말 아닌가 봐요. 공산주의에서 어쨌든 많이 용감하게 정보를 갖다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에 드디어 얘들이 야 이거 가만 놔서 안 되겠구나 하고 느꼈는지 이 공산주의 체제의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구에 우리가 하늘 위에 태양은 하나고요.
중국을 다스리는 것은 오로지 공산당 독자 하나인데 새로운 영웅들이 나타나고 있죠. 누굽니까? 마엔 같은 이런 영웅들이 IT 기업체에서 새로운 영웅들이 나타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롤 모델이 저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우리 같으면 유치원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미 사교육을 50%나 받고 있고요. 지금 중국은 자기 GDP에 그 거대한 땅덩어리의 GDP에 무려 2.5%가 이 사교육 교육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가만 놔둘 수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소위 얘기하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얼마 전에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에서 스카이캐슬인가요? 그죠? 드라마 스카이캐슬 우리 드라마 히트친 거 있었잖아요. 중국에서도 이 드라마를 모방한 드라마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대학교 가는 드라마인데 걔는 그게 아닙니다. 중국의 이 학부모들의 이 교육열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부모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거든. 이게 온통 난리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무조건 명문대를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GP 나왔던 칭화대를 들어가든 베이징대를 들어가든 아니면 어디 외국물 좀 먹고 오든 그래야 이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고위 공무원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우리나라 공무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기는 공산주의국가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거랑은 다릅니다. 출세하려면 무조건 고위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마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IT의 어떤 CEO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주고 나서나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교육비를 계산할 때 뭐 우리가 한 달에 뭐 얼마 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GDP의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쓰는 교육비는요, 한 달에 쓰는 교육비는 잘 사는 사람의 교육비는요, 우리나라의 교육비의 평균 교육비하고 비등비등합니다. 너무 깜짝 놀랄 일이 발생된 거죠. 결국은 칼을 빼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IT는 물론이고 여기 이제 이 사교육을 갖다가 줄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저출산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뭐 저랑 같은 세대들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인가? 뭐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아니면 뭐 하나만 낳아야 잘 기르자. 아니면 뭐 애를 많이 낳으면은 뭐 나라가 망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하죠. 그죠? 근데 저희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이 주택의 특별 분양을 받으려면은 남자들 병원 가서 수술하고 가면 혜택을 주는 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젊은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산하 제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딱 하나만 낳았기 때문에 완전히 소황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완전 부모가 못했던 걸 전부 다 늘겠는데 지금 중국이 어떻습니까? 산하 제한을 풀고 있죠. 그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으로, 세 명으로. 근데 놀라운 데이터가 중국을 충격에 빠뜨리겠습니다. 야, 너희 세 명씩 풀어줄게. 너희 그러면 세 명씩 낳을 사람, 야, 손들어봐. 그러니까 100명을 모아놓고 손들어보니까 달랑 4명만 손들었습니다. 4%밖에 안 나왔습니다. 중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중국의 국력은 결국은 인구수로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구수가 뭐냐면 인구 종의 분포를 보면 이 위에 노령층, 고령화 사기 때문에 노령층은 많아지는데 밑에가 자꾸만 얇아지죠. 종의 모습으로 얘가 얇아지죠. 물론 지금 중국은 낮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평균 이 아기 낳는 출생률이 1.3 정도가 됩니다. 우린 지금 얼마입니까? 0.84인가요? 우리는 한 명도 안 되죠. 우리 인구 감소를 지고 있고 그럼 애들이 1.3인데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중국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저출산 문제, 요 저출산 문제가 결국 크게 부각이 되면서 야, 이거 이대로 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드디어 칼을 뽑아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시장은 굉장히 피지간 눈이 굉장히 특세해지고 있고 결국은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는 겁니다. 특히 이 IT 기업체들이 왜 이렇게 죽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시진핑의 통치체제 강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어지는 희석의 장기 집권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라고 이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해서 이 성장한 이 기업체들, 이 시어로 기업체들 이게 이 중대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캐시우드, 우리가 돈나무 언니로 불리우죠. 이 캐시우드도 최근에 무려 한 8%에서 여기 보시면 8%에서 0.5로 확 줄이게 됐고 JP모건 체이스는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불투명한 나라에다가 이거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지? 우리가 투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주식들이 급락을 주고 있고 아까 했던 임계치를 벗어나니까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가가 빠져도 이렇게 빠질 수 있을까 정도의 빠짐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그래프 보시죠. 탈 에듀케이션. 이 우리가 탈 에듀케이션이나 또 대표적인 기업체가 어디냐면은 신 오리엔탈 그룹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우리 예전 얘기하면 뭐 종로학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본다면 메가세 정도 되는 거죠. 주가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성장했죠. 왜냐면 엄청나게 교육률이 있으면서 말 그대로 화학삽을 구해왔던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냐면 6달러죠. 오늘 지금 주가네요. 오늘 주가가 6달러인데 이게 얼마까지 갔었냐면 대략 90달러에서 6달러면 이게 뭐 10분의 1보다 더 밑으로 폭락을 줬죠. 이 대폭락을 주는데 결국은 견딜 수가 있을까요? 못 견디고 그냥 미국 증시가 밑으로 급락하고 IT 기업체들도 최근에 보면 밑으로 급락하면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체를 보면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거하고 지금 느꼈던 거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는 것은 뭐냐면 올해 중국이 자국의 최근에 그 말 안 듣고 상장했다가 난리 나는 기업체 있죠. 바로 디디 출신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명목은 데이터 유출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뭐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재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트럼프 시절에는 중국 기업은 오히려 트럼프가 옥죄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규정이 안 맞아. 야 상장 폐지해야 돼. 야 이거 퇴출해야 돼. 그리고 미국 내에서 야 틱톡 사용 이거 금지해야 돼.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웬걸? 시진핑이 트럼프인가요? 그것도 아닐 텐데 무지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은 야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사업하는 거 니들한테 팔까? 이러다가 거꾸로 또 중국 내에서 또 역풍을 맞아갖고 틱톡을 스스로가 국민들이 다 이게 지워버리는 뭐 이런 문제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why? 왜? 도대체 미국은 왜? 중국은 왜? IT 굴기라다가 이렇게 빅테크 종목을 전부 다 손보기에 열을 내시고 있을까? 이미 작년 알리바바부터 시작했죠. 2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번에 디디 출신은 이거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장될 거다 얘기했다가 엔트그룹이 상장해서 뒤로 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다가 무슨 기업체다가 국가 안보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지 이게 바로 어쩔 수 없는 이게 우리가 중국을 함부로 매매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동학 개미분들, 뭐 서학 개미 그러는데 이제 또 중국 개미들도 있죠.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텐센트 최근에 아시죠? 온라인 금액 독점 판권 포기 압박을 해라. 왜냐하면 얘들이 차이나 뮤직을 인수했는데 요새 미국이 빅테크 기업을 억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너희들 다 잡아먹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독점금지법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결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한 시간이 부족한 거는 제가 10시 만에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아직 반은 남았는데 일단 월스트리트에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통제력을 손에 넣기 위한 이런 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자사골 넣고 있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중국 공산당 입장은 딱 하나입니다. 뭐 주가가 내려가던 올라가던 이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내년에 시진핑의 이 3전임에 걸림돌 되는 건 다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TV 보시면서 주부님들 계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애를 낳으려고 하나요? 이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게 교육부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요새 결혼도 안 하죠.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죠. 왜 결혼 안 하느냐? 부동산 문제예요. 이 부동산 문제는 지금 두 가지 문제죠. 중국 공산당의 어떤 정책의 실패인 문제와 또 하나는 총통화력이 늘어나는데 이게 어차피 자연 증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단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중국 기업체들이 30년 동안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면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져도 너무 커졌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중국 공산당에 비해서 얘들이 너무나 커졌다는 겁니다. 이코노믹스에서는 수년 내 중국은 결국 그 대가를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해결책은 어떻게 할까요? 결론. 해결책은 지금 중국이 옥죄고 있지 않는 쪽이 어디냐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옥죄고 있는 쪽을 가만히 보시오. 어느 쪽이냐면
바로 내수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내수 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는 지금 얘들이 옥죄는데 벗어나고 있느냐? 수출 관련된 쪽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 이런 쪽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와 연결된 종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말장에서 어떤 주가 강했냐면 여러분들 남북 테마주가 강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정확하게 남북 테마주가 아니라 비료주가 강했죠. 물론 남북 테마주는 대선 관련주로서 또 봐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시간이 됐을 때. 비료주가 굉장히 강했죠. 왜요? 중국이 뭐 비료 수출을 그만한다. 아니면 또 철강주로서 강하죠. 철강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반사익을 갖고 움직인 것입니다. 해결책은 결국은 중국이 손대지 않는 쪽, 그쪽을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론을 하나 더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국의 환율을 다음 주에 보는 것이 우리가 해법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면 바로 미국 증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그래프 보셨을 때 중국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컸다가 여기 이렇게 작아졌죠. 이거 제가 많이 설명했죠. 이걸 마틴길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통펭귄에서 이게 통통펭귄에서 검연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왔는데 중국 증시는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나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국은 기관 투자가와 그다음에 뭐 펀드나 이쪽이 20%고요. 일반이 80% 하고 있는데 폭락하니까 이게 또 하나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만간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 급락을 막을 수 있는 또 반대급부적인 이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또 주가 위치도 일단 떠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보셨죠? 중국이 너무나 급락을 줬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위로 갈 때는 리스크 관리를 안타깝지만 당분간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지난주에 주가가 빠지고 중국 주가가 빠졌지 그렇게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는 대코부코로 인해서 여전히 위에서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당분간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걸 봐야 되겠고요. 특히 8월 15일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는 변곡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체크해 봐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